아이고. 아, 오늘 뭐 여러 그런, 상당히 그 수준 높은 내용을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이게 제가 수준이 높지가 않아서, 그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그걸 하고 계세요? 자꾸 오시잖아요. 아, 이거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처음에.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다가 아이들을 딱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부모의 문제다. 아. 생각했는데 부모님도 잘 안 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를 한꺼번에 했더니 애들은 부모 때문에 오고 부모는 애들 때문에 오고. 아. 그래서 둘 다 같이 오고. 그러니까 그때 그 10년 전에 그럼 뭐 중학생이면은 지금 뭐 사회인이 돼서 그렇죠. 엄청 지금 뭐 잘 이렇게 뭐 직장 생활하고 네. 잘 돼 있겠네요. 주례도 3번 봤죠. 아, 그동안 그 가르쳤던 아이들, 참 그 보람이 진짜 크시겠어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이게 가장 최고의 투자다. 최고예요. 한번 같이 하셔도 돼요. 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가 이제 강의를 갈 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이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다 우리 대한민국 좌지우지할 친구들인데 그때도 이제 나를 기억할 거 아니냐.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아이들 교육할 때가 어른들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저는 네. 이제 그 가면은 이런 아이들이 기억력을 잘 안 믿어요, 저는요. 잊어버려요? 걔네들이 잘 잃어버리겠죠. 진짜로? 아무래도 오래되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애들인데 기억력이 우리보다 좋지 않을까? 네. 그래도 저는 밥도 사요. 그래서 밥을 또 이렇게 사주시고. 그날도 인상이 뭐야. 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맨날 먹이니까 좋아하죠. 네? 그 이유가. 원래 애들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나봐요. 아니요. 네? 애들을 좋아한다기보다도 애들이 중요하니까 또 이렇게 배우러 하고 들으러 오는 애들에게 늘 꾸중이나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 모임에 한 100여 명 정도 학부모까지? 많이 올 때 그렇게? 네, 그 정도. 100여 명이 오시잖아요. 그때 아주 많이 온 거예요. 그 동네가 대치동. 네. 대치동 맞죠? 네네. 거기가 다 되게 생활 수준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쪽 학부모님들도 다 이렇게 좀 괜찮은 분들이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장소는 대치동인데 오신 분들은 전국구에서. 그래요? 전국에서 오신 거예요, 네. 그날이? 전국에서 뵈려고 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하여튼 좋은 그런 모임을 10년째 이렇게 또 운영하시고, 또 독서 모임도 또 그 독서 모임은 몇 년째 지금? 독서 모임 3년. 독서 모임은 좀 3년째. 3년 정도. 뭐 매주 이렇게 모이나요? 네, 매주. 일요일 언제?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아침에? 몇 명이나 나와요? 보통 많이 모일 때는 100명 모이고 오늘은 한 60명 정도. 와, 그거 엄청 많이 모이는 건데. 와. 뭘 기준으로 엄청 많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대부분 다른 뭐 10명, 15명 정도 되는 모임이 많이 제가 들어봤는데 60명에서 100명이면 어마어마한 모임인데 독서를 그 시간에 아침에 그 책을 읽고 오는 거죠. 와. 책을 읽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게 책을 읽는 분들이 모이는 게 좀 다르죠? 이 생활하는 그러다 게. 보니까 이제 주변에 출판사나 이렇게 책을 내시는 저자나 이런 분들이 책을 꾸준히 계속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책들 중에서 좋은 책들하고 또 독서 모임 오신 분들에게 추첨해서 책도 많이 나눠주고. 그러니까 확실히 독서 모임을 뭐 한 석 달이 돼서 어떤 이렇게 좀 자주 나오는 분들은 확실히 그 전보다는 확 차이가 났죠. 책을 많이 본다기보다는 책을 이렇게 보는 습관이 처음부터까지 다 보진 않아요. 필요한 부분만 보고 정말 이 책을 꼭 배워야겠다, 꼭 들어야겠다, 꼭 봐야겠다 하는 책들만 보고 그렇지 않은 책들은 중요한 부분만 보거나 그래서 한 달에 서너 권 정도.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이 예상외로 그 저는 한 몇십 권 보시는 줄 알았는데. 저 백수 아니에요. 쉬기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은 책들을 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욕심내지는 않아요. 우리 독서 모임에서 있는 책들은 뭐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쓴 책은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썼고 일본 사람들은 중국이 두렵다고 썼고 미국 사람들은 차이나가 기회라고 썼고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쪽이 더 강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쪽에 있는 책들이 보니까 전체 틀 중에서 그때의 엘빈 토플러 책에 G2라는 얘기가 들어와서 사람들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관심을 가져서 대학도 이제 중국어과로 갔죠. 야, 어떻게 중국에 완전히 빠져버리신 거네. 그렇죠. 청춘은 다 중국에 바쳤죠. 중국에서 한 15년. 중국어과 나오시고 그 이후로도 중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사업도 중국에서 하신 거예요? 살았고
중국에 사셨어요? 네, 애들도 중국에서 낳았고. 몇 년이나 사셨어요? 합수로 한 15년 정도? 그 중국어 잘하시겠네요. 네, 한국말보다 더 편해요. 중국어 몇 마디 좀 해보시죠. 황인차. 예? 아무 말이나 중국어로. 好，大家好，今天我们这种讲演课里面见到你们非常高兴。今天我们这些的那个缘分呢，这个过去我们可能那个过去的一些必然的我们的事情。 무슨 말씀하셨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오늘 이렇게 만난 거는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이 그럼 지금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세고 네.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그럼 크게 성장할 거라는 것도 생각을 갖고 계신데. 뭐 근데 미국보다 더 크게 성장한다는 의미보다 네. 축이 중국 축으로 넘어간다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미국과 중국이 경쟁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단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태평양 중심의 정세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국, 유럽, 중동,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이 축을 뺏기는 셈이죠. 일본은 철저하게 지금 미국으로 붙었거든요. 한국은 지금 미국이냐 중국이냐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좀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어 보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70년대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때도 사실 그냥 한쪽으로 딱 붙었고 이쪽으로 쫙 붙었고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생각에서도 미국에 붙어야 안보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중국에 붙어야 경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별로 창의적이지 않은 사고 중심이 아닌 그냥 상황 중심으로 한국이 많이 이끌어왔는데 지금부터는 좀 한국이 새로운 가치와 사고 중심으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스위스나 싱가포르 어떤 쪽에도 붙이지 않고 중립을 지키잖아요. 그럼 한국이 중립국가로? 근데 중립국가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근데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미군이 지금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핵심이 되는 거죠. 갑자기 정치 토론이 되는. 아니 이거 왜냐하면 전문가시니까 중국 쪽에 그러니까 북한과의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거의 핵심적인 요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곧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도 상황이 똑같거든요. 북한도 지금 상황이 똑같고 중국 쪽도 못 붙고 러시아도 못 붙고 한국도 지금 여기도 못 붙고 저기도 못 붙는 상태라 오히려 이럴 때가 북한과 더 얘기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꼭 완벽한 통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연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규합이 되고 나면 아마 한국이 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때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건 이제 북한이 자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뭐 지하에 뭐 몇천 조가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 자원 중에 하나가 히토라는 자원이 있어요. 히토? 네, 그 히토가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주 성분인데 지금까지는 중국의 내몽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 북한에 엄청 많은데 사실은 그 히토가 잘못 써지면 핵폭탄을 쓰는 거고 잘 쓰면 반도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약간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걸 어떻게 쓰면 돈이 되는지를 한국의 아이디어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결합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개성공단에서 저렇게 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말고 그건 제조업이니까 목매지 말고 지하 자원을 이용해서 그렇죠. 북한과는 사고 중심의 과학기술의 협조가 들어가야 서로 끈끈하게 가지 저런 식으로 중국에 투자했듯이 개성에 너무 앞질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북한의 뭐 값싼 노동력만 이용하는 거면 서로 유인이 되기 어렵죠. 머리끼리 붙어야 돼요. 아니,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오래 사셨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친해지려면 중국 쪽으로 더 좀 뭔가 친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이미 우리 아까도 뭐 중국어를 많이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중국의 무역 수지가 흑자예요. 더블 스코어로 흑자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중국에 지금 60% 이상 하고 관광객도 뭐 몇백만 이렇게 오는데 계속. 그렇죠. 이렇게 오고 있는 관점에서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개개인이 그런 글로벌에 대한 전략과 기회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이 초일류 국가가 됐던 결정적 이유는 영어거든요. 근데 영어라는 랭귀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라는 그 합리적 문화를 받아들이는 셈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많은 그런 아까 얘기한 쇄국 정책, 신토부리 이런 우리만의 갖고 있는 것들만 지키기에는 지금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이건 좀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중국어를 지금 뭐 이게 영어 못하면 취직 안 되고 뭐 성공 못하는 막 그렇게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중국어도 못하면 취직 힘들고 그렇죠. 하여튼 뭐 성공하기 힘들다 사업이든 뭐든 이렇게 지금 돼버리겠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라는 어학의 문제가 또 있고 중국에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나 중국 사람과 뭔가를 할 만한 어떤 스킬과 경험까지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국어는 거의 필수가 돼버리나요? 그럼요. 예상이? 필수죠. 네.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연간 아마 올해부터는 아마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2015년도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숫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내년엔 한 지금 매년 50% 성장이거든요. 그럼 올해 1,000만, 내년에 1,500만, 그 다음에는 3,000만 이렇게 올라가는 셈인데 중국어를 안 하고 계속 개긴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창의적 사고죠. 직접 이렇게 또 중국어는 또 영어도 이렇게 직접 하면 더 이제 뭐 특히 연인 뭐 여성과 이렇게 뭐 할 때 더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그걸로 하려고요 저는. 네, 그럼 계속 그렇게 사세요. 아무래도 언어는 이 문화적 감정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는 객관적인 것만 전달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머리를 써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듯이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감성적 표현의 소통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준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오늘 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좀 했었다가 오늘 정말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예, 저는 메르스 때문에 한 뭐 10명 정도나 올까 이제 생각을 했었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오늘 도대체 다들 걱정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 메르스 정부에서 뭘 잘못해서 이렇게 좀 됐는지 좀 어렵나요? 왜냐면 또 이게 경영 컨설팅도 많이 하셔서. 근데 이런 위기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언제든지 있었고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니까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긴장한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해서는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마셔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더 관리를 한다는 것은 지치지 말아야 되죠. 병 나지 말아야 되죠. 즐거워야 되죠. 싸우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또 이런 일에 대한 어떤 사실 위기에 대한 한국이 그 능력이 낮은 것은 능력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위기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설마라는 생각이 아직도 많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그랬다가 그 양반이 마스크 쓰고 막 다니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그 스스로가 위에서 누가 하여튼 뭐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좀 뭔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이제 필요성이 많이 있다. 그렇죠.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탓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은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위기가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요. 제가 그래도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아프가 뭐 나보고 어디 가지마 어디 가지마. 일본은 늘 지진 때문에 위기 속에 살았어요. 그렇죠. 언제 집이 날아갈지 모르고요. 네팔이나 중국도 늘 지진 때문에 우린 지진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지진에 대해서 진짜 거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느 위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어떤 거든지. 근데 지진 났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를 비방하거나 탓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건 집을 잘 짓는 거고 위기다 그런 피하라고 빨리 피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외부의 누군가에게 탓을 한다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고 단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피드백을 갖고 있는 거죠. 명확하게 피드백을 갖고선 같은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위기는 늘 있죠. 그러니까 위기에 대한 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안전불감증이잖아요. 그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늘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니 저는 하여튼 이번 기회에 특히 병원 이런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정신을 차려서 더 좀 이렇게 소독이라든지 방역을 좀 이제 철저하게 해서 정말 이게 위기가 이제 그런 위대한 기회다라는 이제 말이 있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큰 이 의료 하여튼 이런 방역 선진국으로 거듭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맞죠? 네. 예, 그렇게 되겠죠? 예. 하여튼 오늘 긴 시간, 정말 오늘은 이게 정말 방송에 뭔가 좀 제가 남기고 싶어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이 2월 7일 날, 이 전국의 메르스 공포로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도 하필이면 왜 저를. 아니, 강사님도 저는 안 수많은 나오실 줄 공포 중에서 알았는데.